네, 실마리가 잡히질 않습니다.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나라가 어지러운 건 계속 어지러운데 이때 국가의 어른으로 유일하게 중심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국힘당 지지율이 뭐 심상치 않게 떨어지는데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안 좋습니다만은 뭐 이거 컨벤션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당 대표 새로 되면은 좀 컨벤션 효과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우리들 입장은 네. 뭔가 하면 자유민주 질서를 반드시 지켜내고 종북 주사파 세력을 중단을 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도 그 도구로서 윤석열 후보를 우리가 내세웠고 예. 그래서 일단 이재명을 막아냈거든. 네. 그런데 11달 앞으로 남은 이 국회의원 선거가 네. 이게 또 하나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작년 5월 10일에 대통령 정식 취임하고 이제 다음 달이면 지금 11달째가 됐거든. 네. 취임한 지. 그런데 그게 매번 국회에 걸려 있거든. 네. 그 국회도 야당의 과반수고 그리고 흉물 이재명이가 대표인 그 과반수 민주당이 네. 장악해가 모든 걸 정치적으로 말이야. 어? 검수완박법을 만들고 양곡관리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지금 줄줄이. 그러니까 개혁이니 이런 게 뭐 이루어낼 수 없다 이거야. 네. 거기다가 지금 민노총이나 이런 지하 조직들이 북한과 접선했다 하는 증거도 계속 나오는데 이 정권이 이걸 과연 감당해내겠느냐. 이러다가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마저 만약에 지면 진다는 것은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그러면 무슨 수를 하든지 간에 탄핵의 길로 갈 거라고. 그렇죠. 네. 탄핵은 3분의 2인데 하여간 그건 뭐 국힘당을 갖다가 옥죄든지 하여간 이 국민 여론을 촛불 시위를 하든지 그래서 국민의힘당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안타깝게 생각도 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심하게 말하면 야, 이 머저리들아 너희들이 내년 11개월 뒤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개념으로 이 전쟁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냥 전부 공천 받으려고 뛰어다니고 중진은 중진대로 무슨 자기 얼굴 내세우려고 이렇게 하고 무슨 일이 응집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절체절명의 전쟁 상황으로 인식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요. 거의 현재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당 지지율이 이렇게 오늘 아침 갤럽은 지금 내가 나올 때 아직 발표가 안 됐더라고. 네. 그러니까 지난 주 초까지 발표된 거 보면 오차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민주당이 10% 앞서 있는데 네. 저는 국민의힘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 안 해요. 네.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상대 비교해서 떨어졌다 이게 아니고 당연히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이 민주당이라는 게 이게 지금 개판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럼요. 예. 어? 그 어제 오늘에는 전당대 돈폭도 사건까지 터지고 대표라는 게 막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고 지난 주말에 그 외신기자 클럽에 가고 외신기자들이 첫 질문이 당신 때문에 5사람이 죽었는데 당신 위험 인물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게 OECD 가맹국가의 자유민주 질서 체제 아래서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간에 그걸 운영하는 나라에서 제1야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넘는데 당대표가 이런 일이 없거든. 없죠. 점과사범에 형수 욕설 파동에 사법 리스크 벌써 2개가 기소되어 있고 또 줄줄이 대기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외신기자 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뭐냐 이게 개딸들 때문에 이러냐 아니다. 국민 전체 수준이 이런 수준이냐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당이 잘할 요소가 얼마든지 있다 이게 얼마든지. 그럼요. 그렇잖아요. 앞에 경쟁자라는 게 이 꼴이니까 얼마든지 반대 급부만 있어도 차이가 많이 났어야 되는데. 그 한두 가지 그 못 올라가는 그 이유를 이제 살피면 한 달 전에 전당대회가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전혀 없었다. 네. 우리가 컨벤션 효과라 그러면 큰 공간에 뭐 10,000명의 당원들이 모이고 뭐 사전 투표한 것도 이제 그 자리에서 열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각 후보마다 A 후보, B 후보, C 후보, 당 대표 후보가 피켓 들고 이
추종자들을 이렇게 몰고서 입장하면 박수 소리가 요란하고 팡파라도 울리고 이 결과를 누가 될지 모르겠다. A냐 B냐 C 중에.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 개봉해갖고 아주 극적으로 B가 됐다. 이러면 꼭 이 종이 꽃가루를 내려가 팡파라를 울리고 깃발을 막 흔들고 그게 컨벤션 효과. 그게 컨벤션 효과죠. 그게 그 효과는 상당히 간다고. 그럼요. 그 국민들도 이 A냐 B냐 이랬는데 이번에 이 컨벤션 효과가 없는 것은 김기현 신임 투표였거든. 네, 그렇죠. 윤심이 김기현을 찍으니까 딱 찍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 여러분들은 여기 찬반 투표만 하라.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뭐 안철수 전부 다 안 되는 게 됐으니까 그 현장에 그런 분위기라는 거 전혀 읽을 수가 없고 신임 투표로 결착이 나와버렸다. 네. 이게 국민들에게 아주 주는 일종의 충격이라고 나는 그렇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준석, 유승민 배제, 특히 유승민 배제하기 위해서 이 경선 룰을 바꾼 거, 그건 나는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죠. 그건 잘했다고 봅니다. 책임당원으로만 하는 거 잘했죠. 이준석하고 유승민은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이봉규 TV를 통해서 민주당으로 가라. 너희들 민주당으로 가거나 둘이서 공동대표가 내가 당을 창당해갖고 그렇죠. 따로 살림을 차리라. 이 현재의 국민의힘당의 정체성하고는 정반대다. 네.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더 해악적인 요소가 있다. 네. 제가 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그 경선 과정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준석이가 가출 행위한 거 그거 말할 필요도 없고 이준석과 이 유승민이가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민주당 문재인 정권 그것도 현직은 아직 3월 9일은 문재인이에요. 그다음에 이재명 비판한 날이 하나도 없어. 맞아요. 이거 아주 신기할 정도야. 윤석열만 비판했습니다. 한 번도 비판한 일이 없어. 이병규 TV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박찬종이가 이거 잘못 기억하고 있구나 싶다고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 댓글 올려주십시오. 제가 여기 나와서 얘기하면 댓글이 많이 올라오니까. 네, 많이 올라옵니다. 그 제 말이 제가 혹시 착오로 유승민 내가 기억은 전혀 없어. 저도 기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네. 3월 9일 이후 오늘 현재까지 유승민은 지난주일에 뭐 민주당이 돼서 한마디 했는가 그런데 어제 그저께도 계속 윤 대통령 공격하고 있어요. 네. 이준석도 계속 이재명이나 이 민주당을 공격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신기할 정도야.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권리당원 여러분들이 이걸 당원으로 어떻게 인정하겠느냐. 그러니까 경선 룰을 바꾸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건 일종의 정당방위 내지 긴급 피난적 조치니까 그 나는 양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나경원 제거하는 거 이거는 정말 이게 너무 거칠게 했다. 이게 거칠게. 그러니까 아마 그 용산의 깊은 곳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 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책임자니까 예. 하고 그다음에 기후 대사를 그렇죠. 시켜서 당신은 이것만 하고 대표는 좀 삼가해달라고 이런 신호를 보낸 건 틀림없는데 나경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가면 그만이지. 그만한 결기가 없이 어떻게 당대표하고 대통령 되려고 하는가 말이야.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수를 했거든. 저출산 고령화 대책 부위원장이면 거기에 걸맞는 걸 그래 대표가 나가든 안 나가든 간에 그걸 내놔야 되는데 헝가리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예를 들면 우리 개념으로 하면 3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애 하나 낳으면 1,000만 원, 둘 낳으면 2천만 원, 셋 낳으면 다 까준다. 이걸 불쑥 내놨는데 이거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100가지 검토 사항 중에 하나일 뿐인 거를 그럼요. 이걸 그냥 불쑥 내놨다. 그러니까 용산이 예. 빨끈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 일을 두고 사의를 표명했으면 슬며시 받고 이게 아닌 말로 그냥 대표는 안 나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랬으면 괜찮은데 해임 이래버렸다. 해임. 그러니까 아니 나 같으면 나가요. 해임 그래 해임 좋다. 나 나간다. 그거 어떻게 할 거요? 어떻게 할 거요? 나
권리당원 심판받겠다. 그런데 자꾸 본인은 주저앉았는데 그 과정이 이게 찍어내기가 돼가지고 정무 조종 능력이 좀 없었죠. 이게 용산의 참모들이 지혜롭지 이게 못했다. 그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겹쳐가지고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 네. 그다음에 지난 한 달 동안에 주요한 이슈가 한일 정상회담이거든.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이번 주 초에 터진 용산 도청과 관련된 미국 언론의 보도 요 두 가지인데 요 직전까지 지금도 이게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그 이슈는 정쟁거리로 계속 이게 도마에 올려 있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정상회담에서 이게 독도 문제를 거론했다. 그 다음에 후쿠시마 연전 인근의 해상에서 멍게 등 수산물의 수입 규제를 이걸 해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었다 하는 게 일본의 NHK와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걸 이재명 등 민주당의 강경파들은 독도를 팔아먹었다. 그리고 이재명은 조만간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지도 모른다. 이래가 서울시내 곳곳에 독도 팔아먹었다. 이래가 그 외신기자 회견에서도 어떤 외신기자가 이렇게 도배질을 했는데 이거 어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이재명 말이 괴담이지요. 이래 괴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당 쪽에서 또는 용산 쪽에서 보면 이 괴담 수준이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주고 국민의힘당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갖다가 저지하는 요소가 돼 있다 한 데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 박진 외무장관이 주요한 실책을 했어요. 초기에 국회에 가갖고 민주당 의원들이 독도 문제하고 이게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느냐? 안 됐다 이랬거든. 논의된 바가 없다. 근데 일본 신문에 났다. 그게 김상희라고 하는 국회 부의장 지낸 여자 의원하고. 근데 일본 신문에 났다. 그러니까 의원님은 일본 신문에 난 것은 믿고 저희 말은 안 믿습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게 계속 공방전이 되니까 박진이 어떤 실언을 했는가 하니까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래버렸다. 이게. 그게 원칙이죠. 원칙이. 의제에 오르거나 결과 발표문 외의 것을 어떤 논의가 있었냐 하는 것은 정상 간에 논의 과정에 있었던 일은 말 안 하는 게 서로 상대국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인데. 근데 이 순간에 그 얘기를 해버리면은 마치 둘이 비밀 뭐 정상 간의 얘기를 독도 팔아먹은 얘기를 한 것처럼 이게 돼버리니까. 독도 논의되고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한 것이 논의된 것처럼 시인, 간접 시인하는 꼴이 됐다. 그게 실책이었죠. 이거 외무장관이 책임져야 돼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회에서 절대 논의된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 일부 신문에 놨다. 제가 일본 사람들에게 항의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그렇게 나와.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야당이 그렇게 나오면 외무장관이 일본 고위층에다가 이게 너희들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사실은 논의 안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는 이 논의된 일이 없다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하고 다. 그걸 사전이나 사후에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 저는 이 논리상 그게 논의됐을 리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독도 문제가 왜 논의됩니까? 그 자리에서 논의된 무슨 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 양보한다 그럽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일본 수상이 꺼내도 그거는 얘기하지 마라. 그러죠. 이 자리에 얘기할 일이 아니고 그럼 우리가 시대적으로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래야 할 사안이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IAEA 등 11개 국가 태평양 연안국이 미국 그리고 한국까지도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그럼요. 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 유출수가 이게 핵 문제가 전혀 끼어있지 않으니까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판정이 나야 되는데 나기도 전에 대한민국이 수입 규제를 완화한다? 벼락 맞을 일이지. 그럼요. 근데 이게 외무장관 이거 절대 나는 이게 가벼운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가 말이지. 지금도 내가 오는데 그대로 붙어 있어. 현수막이 민주당 현수막이 독도 팔아먹었다 한일회담은 치욕이다. 금년이
60갑자로 뭐 무슨 현지 의사 늑약처럼 금년이 무슨 뭐 계묘 참사, 계묘 늑약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홍보에 있어서 이게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도 문제야. 지금 종편이나 SNS 등의 이 출현 빈도를 따지면 민주당 의원들이 100이면 국민의힘당은 20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왜 그러냐? 몸을 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공격했다거나 개딸들이 이게 자기를 물어 뜯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말을 했다가 뭐 실수 좀 할까 봐. 저기 태영호나 김재원처럼 무슨 뭐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겁이 나고 이러니까 공천에만 몰두하지 여기에 전사로 나서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정 때문에 국민의힘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데 국민의힘당의 주력들이 혹시 오판할지 모른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재명이가 지도하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가더라도 그 이재명이가 끝까지 공천권을 행사한다고 친다면 그건 우리에게 찬스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제가 정황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하면 지난주일에 광주 직할시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했는데 거기 광주시당위원장이 거기 출신 국회의원이에요. 내가 오면서 이름을 깜빡했는데 거기 배석했다가 마무리 발언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지금 광주 민심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메말라가고 있다. 근데 여론조사하면 안 메말라가 있거든. 그 말은 뭔가 하면 당신이 문제다 이 말이라. 당신의 개인적인 이 호도 지지가 메말라간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민주당의 이 지지율이 높은데 격까지 붙어가지고 이걸 네가 이 떨어져 나가면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 이걸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나갔다 이재명 비상대책위원회나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대표가 뽑힌다 하면 이게 민주당에서 더 올라갈 요소가 새로 생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당은 홍보 전략과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그 대책을 지금부터 과학적이고 면밀하게 세워야 된다. 네, 맞습니다. 내년 대통령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대책이 11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이요. 총선 대책은 첫째로 공천이 정말 객관적으로 돼. 일부에 뭐 검사들 20, 30명이 낙선받았다. 만일 그게 의도적으로 이 검사 출신들을 그렇게 집어넣었다가면 선거 망치. 큰일 나죠. 그다음에 윤심이 김기현이 찍듯이 윤심이 공천에 개입되거나 윤심 주변의 인사가 공천에 개입돼도 그 공천은 망치게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상향식으로 해야 된다. 공천제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것만 갖고도 안 된다. 그것만 갖고도 그래 해도 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가능성이니까 이게 선거대책위원회를 잘 꾸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희생자가 나와야 돼. 희생자. 현재 주요 당직을 맡고 있거나 중진 의원들 가운데 어느 모로 보나 내년 선거에 그 사람은 공천해서 다시 국회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 가운데 불출마 선언을 해서 선대위를 지도하는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은 나와야 돼. 그리고 윤석열 정권 선거 과정과 출범해서 1년 내년이면 2년 아닙니까? 2년 사이에 계속 주목이 대상되고 말썽의 씨앗이 늘 돼 온 사람들. 내가 깨놓고 얘기할게요. 이게 당사자는 섭섭하게 될지 모르고 또 윤 대통령도 부담을 느낄지 모르겠는데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사람. 안 되죠. A, B, C, D, E는 안 되죠. 살신성이어야 돼. 살신성이 돼. 오늘 이 대화에서 이게 핵심은 박진 책임지라는 거고 이거야. A, B, C, D, E. 이게 윤핵관으로 지칭된 사람들은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야. 그럼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지휘 그룹 중에 이게 수류탄을 들고 적진에 돌격하듯이 내 자신이 희생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이 집단이 진실로 이게 종북주사파 친 김정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이거야 그게. 그 백선엽 장군 아닙니까? 응? 백선엽 장군이 내가 한 발자국으로 물러나면 나를 쏴라. 부하들에게 명령했죠. 맨 앞에 서가지고 내가 물러나면 쏘라고 얘기했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A, B, C, D, E가 희생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당사자로 지목되는 사람은 아마 나보고 미친 소리 한다고 할는지 모르지만은 한번 그대들 내가 이렇게 A, B, C, D, E라고 얘기했지만은 이게 되게 나타나 있거든. 네.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내 말이 어떤가. 그 선당 후사.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공천을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예 선거를 포기하라. 아하, 예. 그러니까 포기하고 뭐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이 되든지 그거는 뭐 별개 문제인데. 아예 불출마 선언하고. 아예 그러니까 공천에도 과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선대위에 이름을 얹어가지고 유세를 하러 다녀. 유세만 하러 다녀.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하니까 내가 왜 이번에 입후보하지 않았나? 내가 왜 이 지역구에 나오지 않았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입후보하지 않았다. 좌파 정권을 막기 위해서.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그래서 다니는 나는 게 불출마한다 이렇게. 그렇지. 한 대명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도 1, 2번에 배정받은 사람이 있다면 나 반납합니다. 그런 게 그렇게 하고 이게 A, B, C, D, E에 합류해서 한 7명쯤 이런 전사들이 나오면 네. 그 이전 것은 다 덮어질 수가 있어. 좋은 방법이네요. 다 덮어질 수가 있어. 아니 변호사님도 그 비례대표 상위 받았는데 그 포기하셔가지고 사모님한테 야단 많이 맞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민망한 얘기인데 우리 이 대표께서 그걸 기억하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15대 선거 때입니다. 네. 15대 선거 때인데 이제 나는 이제 김영삼계 야당 네. 그러니까 동교동계 김대중계 김영삼계 합회가 80년대 민취협이 시민당이 되고 통일민주당이 됐다가 적전 분열을 했거든. 네. 두 사람이 이럴 때 나는 중간에 섰거든. 네. 그때부터 정치개혁당 만들고 무소속을 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15대 선거를 앞두고 김영삼 대통령이 여러 사람을 이게 시켜가지고 날 좀 만나자 그래서 아니 국가 원수가 되고 만난 일이 없거든. 김영삼 대통령을. 그 여러 사람이 그런데 호기심도 있고 이래서 이제 오찬에 1대1로 초청받았어. 그래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 그때까지도 내가 총재님이라 할까 뭐 호칭을 어떻게 할까 약간 망설이다가 애매하게 얘기했지. 아직은 내가 그 휘하에 안 들어간 상태니까. 그렇지. 네. 많은 이들이 저의 정치개혁 운동을 보고 너는 그렇게 계속 나가야 박찬종이 아름답다 이렇게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저로서 망설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 결국 내가 투항을 했어. 네. 해가지고 선거대책위원장 이회창하고 나하고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핸드폰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 집에 전화가 막 걸려와. 내가 그때는 서초갑구 출신 현역의원이었으니까 네. 너와 김영삼이 밑으로 가느냐고. 예. 혼자 있는 네가 아름답다 이래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론조사를 시켰어. 박영준이라고 그 양반 지금 잡고 했는데 그게 무슨 여론조사 기관인가. 그러니까 서초구 유권자 500명을 상대로 내가 김영삼 당에 가도 좋은지 어떤지를 물어보라 그랬더니 50%가 나와서. 예. 그래서. 그래 이제 이거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이제 와에서 이제 만나러 들어가고 이 통계를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니까 그 자네가 들어와서 활동하면 이게 80~90% 올라갈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 그래 하여간 뭐 그래 동의해갖고 이제 선거대책위원장이 됐는데 이게 계속 내가 마음에 찜찜해. 그러니까 그 내
여론은 이 정치인 중에서 상당히 높았거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게 마침 비례대표 내가 2번이다 이거야. 이해창 1번이고 네. 선대위원장 둘 중에 내가 2번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내가 마침 이게 5선 국회의원인데 6선 이걸 쉽게 하려고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자격지심이 생겨요. 요게 제 성격에 이게 마이너스 효과야. 마이너스.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내가 이제 그때 선대위 구성 초기에 그때부터 각하라고 불렀지. 왜 그 내가 부하가 됐어요. 각하. 저 비례대표 이번 뒤로 빼 주십시오. 뒤로 무슨 말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14번으로 물러서듯이 저도 마지노선 뒤로 물러서야 되겠습니다. 그 눈을 깜빡깜빡 하더니 말이지. 대통령이 요래 앉고 요렇게 앉아 있었거든. 네. 내 손등에 찰크닥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두들기더니 사이즉생이다. 김공공하고 같나 이러더라고. 네. 김공공하고 같은 게 아니다 이게. 김대중하고 같냐 이 소리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18번까지 된다 이게 18번까지. 그때는 이 정당 득표율로 따질 때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내가 18번 하락하는 걸 사무총장이 안 한다. 이 19번, 20번, 21번으로 배치가 됐어. 예.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그 선거 전이니까 이게 신문에 보도가 됐거든. 그래서 아침에 화장실에 앉아 있으니까 새벽 신문을 챙겨본 제 와이프가 그 기사를 크게 놨어. 네. 내 지금 기억으로 모두 박스로. 네. 박찬종 선대위원장 비례대표 마지노선 밖으로 이러니까 미담 기사로. 네, 미담 그 기사로. 네. 내가 그걸 노린 것이지. 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국회의원 이번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되겠다고 들어간 게 아니다. 이걸 이제, 예.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니까. 근데 근데 이걸 내 와이프가 딱 보고 그동안에 선거 하느라고 막 고생했는데 이 비례대표 된다 하니까 이제 뭐 그냥 공짜로 한번 하는가 보다 했는데 문을 요렇게 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러더라고. 아 이게 어제 기자회견을 그 사무총장이 했거든. 그러니까 그건가 보다 싶어가 시침 뚝 떼고 무슨 기사인데 이러니까 국회의원을 뒤로 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 화장실에서 나왔더니 사모님 입장에서는 그러죠. 얼마나 고생을 화장실에 나왔더니 이러더라고. 두고 보라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손해볼 거라고. 아, 딱 그대로 됐어. 결국 손해봤잖아요. 알아주는 근데 나는 그 당시 이 선거운동 기간에 서울 시내가 47개 선거구입니다. 네. 47개 선거구에 지금도 아마 47개. 당시 이 신한국당이 27개야. 네. 네? 네. 과반수가 넘었어. 전국이 과반수가 넘었어. 김영삼 3년 차에. 네. 그거는 물론 그 다음에 IMF가 왔는데 3년 동안에 와에서 큰 실수가 없었거든. 네. 초기에 금융실명제 하나 외척결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그것도 하더라도 피곤증이 있는데 서울시내 47개인데요. 홍준표도 송파구 대부분 1000표 차이야. 1000표 차이야. 그래서 이것을 김영삼 대통령이 인정을 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견인을 하셨네요. 박찬종 효과다. 그렇지. 그리고 곳곳에 다니면서 그리고 정당 연설원으로 이 공중파 연설에도 많은 분들이 왜 21번으로 물러서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후보들을 많이 지지해주가 득표율을 올리면 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그게 사람들 가슴에 닿은 그렇지. 그리고 곳곳에 다니면서 노래도 부르고 말이야. 이제 이거 아주 쓸데없는 얘기 뭐 아닙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그런 민망한 얘기인데 내가 사실성이라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 소리야.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그때 김영삼 정권의 이 분위기와 지금 윤석열 정권의 분위기와는 조건이 완전히 다르고 이건 전쟁을 해야 되니까 네. 적어도 희생자가 6, 7명이 나와야 되고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은 한 줄로 서서 우리는 포기한다. 네. 이렇게 하자 하면 그 모든 게 덮여질 수가 있다. 네. 이게 나라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되새김질하게 되고 네. 그럼 중간 부동표도 확실히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장제원
아니 사람 이름은 예, 얘기하죠.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제가 잘 들었죠? 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